사실은 저희가 그 다음 주 목요일날 그 저희 최근에 그 빌딩에 식당이 몫이 좋은 데가 나와서 저희가 사가지고 구내 식당 만들어서 그 기자들 초청해서 저녁 먹으려고 그 거기서 이제 벚꽃이 쫙 펴 있거든요. 저 했는데 벚꽃이 다 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포럼 이틀 전에 체온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귀하신 분들 오시는데 혹시 일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 하루 전에 취소를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코로나가 이 세상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주중에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게 딱 1년에 10손가락 꼽을 정도였는데 요새는 일 없으면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으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귀찮아 하는데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그 택배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유명한 음식점의 그것도 다 택배로 되고 하니까 이게 집사람이 그걸 자주 이용하는데 일회용 그 용기가 너무 많이 쓰인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인간 니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신이 뭔가 인간한테 경고를 주는 그런 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이 많은데 오늘 김용학 연세대 전임 총장님 모시고 거시사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강의를 해보는 게 1년 반 만입니다. 맨날 카메라 앞에서 온라인 강의나 특강만 하다가 여러분들 얼굴 뵙고 강의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좀 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새 그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를 약자로 하면은 AC, BC, BCAC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 정도의 큰 변화가 얘기되고 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사실 그쪽으로 준비해 왔으면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림원에 와서 강의한 게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13년이니까 벌써? 아이고 그것도 세우셨군요. 네, 그때는 제가 그때 전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돌고래의 친구 네트워크 이런 얘기들을 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그거보다는 조금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거대한 문명사적 흐름에서 어디에 와 있는가, 저는 이게 지금 갈림길에 와 있다. 어느 길로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강물을 보면은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곳에서는 역류하기도 하고 소용돌이 치기도 하는데 강물은 한 방향으로 크게 흐를 겁니다. 지금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흐르는 강물이 양갈래 줄기에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요새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업이 옛날에는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그랬다가 요즘에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해야 된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얘기죠. 혹시 ESG라고는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ESG 이런 것들이 자꾸 번져나가고 여러 기업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기업하는 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 기업 운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요. 이런 건 한때 지나가는 유행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듣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문명사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같이 타지 않으면 기업 경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를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흐름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는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 사이의 갈등을 보시죠. 여기 진실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 사이에 진실은 어디 있는지 양쪽에서 보면 다른 진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탈진실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탈진실 사회가 왜 왔으며 이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이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특히 지성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류가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져서 둘이 이론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체제 우월이 어느 쪽이 체제가 우월한가의 경쟁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전쟁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사회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 논쟁을 꼽습니다. 이 논쟁은 1848년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발표할 때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연합하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자본주의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응해서 예를 들면 하이에크라는 사람의 이론가라든지 어느 쪽이 시장이 우월한가 국가 중심주의가 우월한가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왜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이 한국전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왜 일어났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심한 갈등을 겪게 하는 가운데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죠. 냉전 체제는 왜 일어났습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 체제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도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갈등의 원인이고 여태까지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 들으시는 태도가 이게 굉장히 좋으시네요. 이런 정도로 집중하시지는 지금 일어나셔서 좋으시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집중을 잘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마이크를 좀 붙여. 조금 더 가까이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 위기가 1961년에 일어났던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1962년도죠.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 베리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이데올로기의 가장 정점에서 전쟁까지 막 일어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데올로기는 끝났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미래 정치는 여태까지는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테크니컬한 문제가 될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에 귀렴되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 뭐 사회주의가 좋냐, 자본주의가 좋냐 이런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끝이 났다. 이 책이 발표가 됩니다. End of Ideology. 이 당시에는 이 책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냉전이 계속됐고 미소 간의 갈등이 전쟁도 여러 번 났고 이런 것이 계속 상황이 진전이 되죠. 그런데 1989년 그러니까 27년 이후에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라는 것을 후쿠야마라는
일본인 교포 3세.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역사가 끝이 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989년에. 그럼 역사가 끝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역사가 끝이 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인류의 마지막 인간들이다. 그게 또 라스트 맨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났느냐?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에는 수많은 실험이 있어 왔다.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코퍼라티즘, 이즘이라고 붙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체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변이들이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로 수렴됐고 귀결됐다.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시장과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모든 역사가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변이는 다 끝이 났고 그로써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1989년에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기 2년 전에 이 논문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 논문이 2년 전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책이 나오고 이 예언이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아까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예언이 적중하는 듯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그리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이 해체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탄 나라들이 분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리된 나라들이 분리된 다음에 맨 처음에 뭘 요구했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쿠야마의 예언이 맞는 것처럼 이 소련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그런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후쿠야마의 예언이 맞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때 몇 가지 더 일들이 진행됩니다. 중국에서는 시장 사회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시장을 들여왔다는 것은 이건 사실 모순적 개념입니다. 사회주의는 뭘 하는 거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산수단을 개인들에게 나눠주고 너 시장에 가서 장사해라, 생산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순적이죠 이것은. 근데 중국에서는 시장 사회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지금 중국이 얼마나 큰 부를 이루었습니까? 이런 발달 이후에. 또 아랍의 봄이라는 것이 2011년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튀니지에서 어느 사람이 정부의 독재에 항거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분신자살한 이 동영상이 누군가 옆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아랍권에 퍼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었던 나라들 알제리아, 바레인, 이집트, 이란, 조르단,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아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왕정을 종식시키라든지 군부 독재를 물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재 정치에 대해서 거대한 저항을 하게 되고 또 많이 이루어냅니다. 민주화를. 그러니까 아까 후쿠야마의 예언이 적중한 듯한 일련의 사건들이 22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22년 동안 후쿠야마의 예언이. 그래서 후쿠야마가 굉장히 위대한 학자로 칭송을 받았던 것이 22년 동안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같은 해 2011년에 아랍의 겨울이 닥칩니다. 이 아랍의 겨울은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걸로 해서 아마 대변될 겁니다. 이슬람 스테이트는 유사 국가예요. 이 국가도 아닌 것이 이슬람 세력들에 규합해서 국가 행사를 하는 IS라는 게 등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왕정에 복귀한다든지, 군부 독재가 다시 정권을 탈환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이 아랍 국가들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의 예언이 이때까지만 맞았지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다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의 방황의 현장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한다든지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사의 방환의 증거만큼 뚜렷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최첨봉에 섰던 두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표본 미국과 영국이었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나타나서 별 이상한 짓, 여태까지 정말 이 사람 저는 한번 봐도 정신 이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이런 트럼프가 나타나서 미국 체제를 마구 흔들어 버리죠. 어떻게 대통령이 의회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 이게 약간 좀 정신 이상자 같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EU라는 연합체를 구성해서 영국의 리더였죠. EU의 리더. 근데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하지 않나요? 근데 이 브렉시트를 결정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브렉시트를 찬성했는가를 여러분들 여기 제가 추측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조국 백서를 찬성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변에 조국 백서를 찬성하는 분이 있다. 이분 여기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바깥 다른 진영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조국 흑서를 찬성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저분들도 손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완전히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들이 역사의 방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미국과 영국을 들었습니다만은 유럽 전체에도 지금 극우 극좌 정당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퓰리즘, 우리나라도 지금 파퓰리즘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각국에서 파퓰리즘에 득세하는 정도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파퓰리즘이 굉장히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또 텅 빈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가 텅 비었다. 텅 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투표율이 점점 낮아져서 유럽국에서 민주주의는 투표로 참여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낮아져서 민주주의가 텅 비어갔다. 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굴 찍어야 될지는 모른다. AI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AI가 당신은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사람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AI가 컨설팅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걸 추천을 받아서 나가서 투표장에 간다는 겁니다. 이런 AI들이 지금 몇 개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의 방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근데 이런 방황에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Silent 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자유민주 체제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회과학적인 모델입니다. 시장이 실패를 하면 국가가 개입하죠. 또는 국가가 실패를 하면 시민사회가 개입해서 규제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역사가 방황하는 것을 보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가치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뭔지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역사가 방황하는 게 지난 한 40년간, 20년간 있었다고 쳐보죠. 그럼 이 방황하는 동안에 그 같은 기간에 시장에서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공감 문명이 도래했으며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 문명. 자, 공감 문명이 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두 개의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왼쪽 그 거지는 한 푼 줍쇼 하고 있고 두 번째 거지는 배고파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동력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배고파요 쪽이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고파요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가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한 푼 줍쇼보다는 이 사람 너 밥을 사 먹어라 라고 사람들이 적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감이라고 한번 쳐보죠. 근데 이런 공감이 이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쳐가지고 아프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기억하시나요? 그 대사? 이게 공감이죠.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굉장히 아파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병원에 가면은 새벽에 응급수술실이 돌아가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응급수술실에서
수술하면 수술방에 불이 켜져 있겠죠. 근데 새벽이면은 청소부가 늘 그 앞을 청소를 해야겠죠, 복도를. 근데 어느 날 청소부가 나타났는데 그 앞에 수술실 앞에 소파가 있었고 이 소파에 앉아서 쪼그리고 자는 4명의 가족과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부가 나타나서 첫날 여보시오 깨어내시오, 나 청소해야 되니까 절로 옮기시오 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청소를 잘하죠. 며칠 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술은 돌아가고 있고 응급수술실에 불이 켜져서 열심히 수술은 돌아가고 있고 그 앞에 또 가족처럼 보이는 4명이 쪽잠을 자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청소부는 이분들을 깨우지를 못하고 한참을 앞에서 서성대다가 그냥 뒤돌아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새벽에 그걸 지켜보다가 쪽잠을 자고 있겠어요. 그 아픔에 공감을 하니까 청소를 못하고 깨우지를 못하고 뒤돌아간 것이죠. 물론 다른 시간에 와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문명에서는 너 제 시간에 청소를 안 했다라고 두 번째 사람을 청소부를 야단치는 문명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부자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죠. 아픔에 공감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강도가, 이런 공감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게 공감 문명의 확산입니다. 근데 강도뿐만 아니라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범위. 그 얘기는 아까 튀니지에서 분신 자살한 이 동영상을 보고 아랍의 봄이 일어났듯이 지금 미얀마라는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총질하는 군인들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파리떼가 막 얼굴에 날리는 그 어린아이 그래서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배만 펄뚝 튀어나오고 그냥 깡마른 어린아이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얽힘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었다는 이 공감 능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공감 문명의 도래와 확산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거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감이 실제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서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공감.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나눔,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배우고서 사회화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 뇌 안에 와이어되어 있다. 뇌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겁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이런 발견이 이루어졌는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과학자들이 원숭이를 fMRI라는 거 아시죠? fMRI는 기계, MRI는 아실 건데 이제 그걸 펑셔널 MRI라고 해서 그 기계를 원숭이를 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집단이 있었는데 원숭이한테 땅콩을 주면은 원숭이가 땅콩을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숭이가 먹을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15 영역이라는 뇌의 한 부분이 땅콩을 먹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연구진들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콩을 주지 않았는데도 뇌의 F15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fMRI 기계가 시그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저 옆에 있는 한 연구원이 그 사람이 땅콩을 까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먹지 않았는데도 그 땅콩 까먹는 걸 보고 뇌의 이 영역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나온 그때 발견한 개념이 거울 뉴런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뉴런 중에 한 부분이 상대방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어서 저 사람의 F15가 활성화되면은 이 뉴런이 거울처럼 반응돼서 내 F15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리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이. 이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어른이 여러분 친구가 옆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이유를 물어보죠. 왜 울어? 뭐 그 여자가 떠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막 친구가 아파서 울면은 어디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어린아이들 유치원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보십시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뭔지 모르죠.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이
거울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교육이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억누르는, 교육이 억누르는, 사회화가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 있어 왔다는 것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인간끼리 서로 뉴런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밝혀낸 게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간 문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에 의해서 훨씬 더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정부가 맨 처음에 자국의 방역 지침을 내릴 때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적이죠.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을 자기 방역. 그래서 지금 남는 거는 팔레스타인을 먼저 접종하기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국민 먼저 맞추고 팔레스타인을 맞춘다.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누구 인간을 따지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네트워크의 연결이 그들이 벽에 걸리면 안 된다. 우리들은 우리의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공간 문명을 확산하는 또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SDG라고는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만큼 SDG에 대한 논의가 없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아프리카 이런 데보다는 낫겠습니다만은 유럽에 가면은 이 SDG라는 거는 우리가 과연 이 인류가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이죠.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 기후 변화 심각하다.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역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기후 변화는 음모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기후 변화 같은 것들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에 공감을 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공감 의식, 공감에서 연대해서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지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인이 필요하죠. 한 국가가 가능합니까? 몇몇 국가가 가능합니까? 전 세계인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 지구 공동체 안에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공감 문명의 확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더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Silent Revolution의 내용입니다.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탈물질주의의 성장입니다. 탈물질주의라 하면 이전에 사람들은 다 물질만 추구를 해온 문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출세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지?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물질주의라면 사람들이 이런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행복감 이런 것도 물질이 아니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것을 가치로 보고 그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탈물질주의. 근데 이 탈물질주의가 예를 들면은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의 물질적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의 욕구,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이런 욕망들, 그리고 지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 이런 것들 다 탈물질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의 증거를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했더니 입이 마르네요. 이 친구는요, 사회과학자들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한 주제를 놓고 40년 동안 그 주제를 그 평생을 바치는 거죠. 이 바친 사람이 잉글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인을, 그것도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가장 오랫동안 추적 연구한 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70년 동안 연구한 게 있어요. 70년 동안 연구해서 뭐를
밝혀냈냐면요. 이 사람들의 그 얘기도 잠깐 70년 동안 연구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선배 교수한테 물려받은 사람이 지금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 연구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은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몇백 명을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똑같은 숫자를 70년 동안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버드 대학은 대층 상층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상층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나락으로 떨어졌는 거.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에서. 또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상층으로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하층으로 떨어졌는가를 규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뭐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내려가느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을 못하고 단지 뭘 발견했냐면은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강력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다. 7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게 그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발견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가족 내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친구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행복감에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걸 발견하죠. 근데 지금 이 연구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옛날에는 다 물질주의자였죠. 여러분들 60년대 우리 물질주의자다 다 거의 다가 100%가 60년대.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이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막대기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한 막대기가 물질주의자고 좀 약간 회색 막대기가 탈물질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난 20년, 30년간 얼마나 빨리 이게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탈물질주의적 성장, 가치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윤리적 소비입니다. 윤리적 소비는 굉장히 강력한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장 갈 때 에코백 들고 다니십니까 혹시? 그 귀찮잖아요. 그냥 비닐봉지 받아가지고 쌓아오는 게 제일 쉬울 텐데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퍼졌죠.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 혹시 유럽에 가셔서 요새 못 가셨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우유 배달이 오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그 유럽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우유 배달하는 것이 플라스틱 병에 들어온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놀랐어요. 모두 다 유리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유가 유리병에 들어와서 그걸 리사이클해서 가져가죠 다시. 이런 현상들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이건 우리나라 일반인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제품에는 탄소 발자국을 찍게 돼 있죠. 유럽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를 얼마큼 발생시키냐를 표현해 주는 게 탄소 발자국입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보고 더 작은 제품을 구매한다 이것이에요. 이런 거라든지 일회용품을 안 쓴다. 또는 커피가 예를 들면은 어린 노동, 아이의 노동을 착취해서 생산된 커피다 라고 그러면 그 커피를 안 먹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냐면은 영국에서 그럼 윤리적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윤리에 어긋나는 예를 들면 공정한 가격에서 벗어났다. 저는 여러분들 촛불 시위대 그러면은 광화문이 생각나시죠? 촛불 시위는 여태까지 정치 영역에만 있었죠. 근데 혹시 요새 촛불 시위대가 시장과 경제 영역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경영하시기 점점 더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촛불 시위대가 내 임금이 왜 이렇게 적냐라고 지금 촛불 시위대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각 기업 내에도 또는 기업 간의 연대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 경영하시기가. 왜냐하면 정치 영역에 있던 촛불 시위다가 이제 경제 영역에 시장 영역에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좋은 측면은 이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이미 뿌리 있게 자리 잡았고 이것이 시장을 규제하는 시장의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면은 탄소가 발생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비행기 표값에 당신이 발생시킨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몇 그루 더 심어야 됩니다. 이 나무 심는 값을 더 주십시오. 비행기 값이 더 비싸지죠. 근데 이 비행기 표가 더 잘 팔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더 잘 팔리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에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왕복하면은 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 거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택해서 한번 이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7톤이 발생한대요. 제가 왕복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갔다 오면 5.7톤. 그러면서 이 5.7톤을 없애려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는데 값이 얼마다? 비행기표에서 얻는 거죠.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5.7톤이나 발생시키지? 비행기 한번 갔다 오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기 위해서는 지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다 발생시키는 탄소까지를 다 거기다 얹은 것 같아. 그건 뭐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얼마니까 여기에 돈을 내라. 이 비행기표가 더 잘 팔려요. 이게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오로지 탈물질주의적 가치죠. 더 비싼 거를 더 선호하니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전기차를 먼저 타고 다니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왜냐면 탄소 발생을 내가 줄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탈물질적 가치관에 근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론적 아버지는 아마 아담 스미스일 겁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한 주인의 이타심 때문에 그런가? 또는 그의 탈물질적 가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가?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오늘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국부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부론이라는 이 교과서죠. 이게 자본주의의 교과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은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화합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소위 얘기하는 파레토 옵티멀리티라고 부르죠. 파레토 옵티멀 최적화. 이런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시장의 행위자들이요, 너는 네 이익만 추구해라. 그럼 시장이 다 알아서 공공선을 창출해 줄 것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심은 어떻게 보면은 장려한 아담 스미스의 모습이에요. 시장에서는 너는 네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딴 거 다 생각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작동해 왔죠, 시장에. 또 이건 맞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근데 아담 스미스가 또 하나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공감, sympathy, 연민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한테는 아무런 물질적 이익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우리는 남들에게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감 능력이 있다. 이게 웃기는 얘기죠. 반대되는 얘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라고 해놓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건 자기 이익이 아니잖아요. 물질적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재성찰이에요. 인간 본성에 대한 재성찰. 최근에 나온 책, 예를 들면 The Humankind라는 책을 보십시오. 책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The Humankind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아시죠?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은 어린 아이들이 난파를 해서 어느 섬에 도달해서 자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회를 꾸려나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소설입니다. 근데 이 파리대왕이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공동체, 어린아이들이 난파선 그 섬에 가서 만드는 사회는 결국은 파멸하고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자기 이익을 조금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의 갈등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몰락한다는 것이 파리대왕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책은 뭐냐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난파한 경우를 역사적으로 찾아 나서 가지고 그 기록을 캐내옵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파리대왕처럼 행동했는가? 아니면 서로 협력과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이 난파선, 그 난파된 섬에서 생존을 했는가? 그 기록을 다시 찾아와서 파리대왕의 소설적 설정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왼쪽에 아담 스미스냐, 오른쪽에 공감이냐? 이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나는 왼쪽인 것 같다, 인간의 본성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른쪽인 것 같다? 오른쪽. 반반이다. 아,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인간의 본성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우글우글하게 하는 악마도 있고 천사도 섞여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문명사적 숙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잠깐, 여러분들 지루하실지도 모르니까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타이타닉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배가, 큰 배가 천여 출항을 할 때 빙산에 부딪혀서 난파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 실화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도 많이 거친 영화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 영화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본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죽음을 앞둔 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으로 하는지를 제가 한 4분 정도 이걸 따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저기에 등장하는 인간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펜을 꺼내가지고 아 저기는 어떤 인간이구나, 저건 어떤 인간이구나, 이런 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인간을 보셨는지 혹시 처음에 나오는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는 인간이 나오죠. 보트에 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매수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경제적 인간이라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경제적이죠. 자기의 삶의 가치는 이만한데 이 정도 돈이야 쓸 수 있다. 계산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의 생존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학적 인간이라고 쳐보죠. 근데 그거 약간 좀 어긋나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심한 경제학적 인간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인간은 누굴 보셨나요? 혹시 총으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쏴 죽인 이 사람. 이 사람 우리가 뭐라고 개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우리가 역할 수행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역할 수행자. 그리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질서는 잡혔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가는 이 사람.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저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연주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서 영화에서 어느 곡을 연주했는지 공명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하다가 야 이제 우리도 살 길을 찾자 하고 흩어졌다가 한 사람이 와서 다시 연주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다시 연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때 두 번째 연주한 연주 곡의 공명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비슷했습니다. 아주 아주 비슷했습니다. 찬송가의 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라는 곡을 지금 들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곡을 연주를 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종교적인 마음으로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질서를 잡는 데 자기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여기 와서 다시 연주를 하겠다. 이 뒤에 좀 더 나옵니다. 저 끊었죠. 어린아이를 부둥켜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침대 위에서 그런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 참 다양한 인간들이 여기 많이 나오죠.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던 한 가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을 움직여. 그러니까 저 사람을 야 너 이거 A를 해. 그러면 A를 하게 하려면 저 사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을 A를 하게끔 시키는 방법.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때리는 겁니다. 너 안 해? 때려. 때리면 가서 하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두 번째는 돈 준다. 예. 두 번째는 돈 준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호소하는. 그래서 요새 기업들이 세 번째 방법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주는 거는 뭐 주죠 계속.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게 하려면은 기업인들, 여러분들 기업에 속한 사람들의 shared value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어떤 가치를 공유하게 할 것이냐, 기업 구성원들 사이에. 이 shared value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세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일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죠. 근데 요새는 때리면은 큰일 나죠. 요새는 때리면 큰일 나서 때리지 못하죠. 근데 때릴 수 있는 곳이 가장 오래 남아있는 조직이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딜까요? 때릴 수 있는 군대, 정신병원,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큰 배, 큰 배에서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과의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벽이 쳐져 있는 조직들이에요. 환경과의 바운더리가 명확하게 벽이 쳐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돈 주는 거야 기업에서 다 하는 거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타이타닉에서 등장하는 것들도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움직이는 사람 세 종류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역할 수행자 얘기를 잠깐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기업에서 종업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고 그러시죠. 근데 이 역할 수행이 어긋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뭐 프로모션을 하거나 뭐 어떤 보상을 하거나 아니 반대적 보상이죠. 그러니까 처벌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이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셨나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걸로 사신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맛있는 거 있어도 자식한테 주고, 자기가 배고파도 밥을 자식에게 주고, 이런 우리 부모 세대들의 삶은 아마 역할 수행자로서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섞여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삶을 어떤 동기가 있느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론이 다중자아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이게 긴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한 개만 볼게요. 맨 위에 있는 플래너, 두어, 내 안에 적어도 2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 뭐 하시죠? 새해를 맞이하면은 일출을 보면서 플래닝을 하시죠. 담배 끊어야지. 하루에 10,000보 걸어야지. 네? 플래닝을 하시죠. 그런 나와 3일 후에 나는 두어로 변해 있는 걸 아시죠? 행위하는 나. 저희 아직 그 초등학교 그 괄호 넣기 시험 문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첫날 결심하고 3일이 못 가는 것은 하고 괄호 넣기 시험에 났어요. 초등학교 학생인데 그거 아셨나요? 작, 괄호, 3, 괄호. 그럼 답이 뭐죠? 작심삼일이 답인데 초등학생들이 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삼촌. 우리 모두 다 작은 삼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여러 명이 살고 있죠. 내 안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슈퍼이고, 이고, 이드 뭐 이런 거라든지 셀프, 나 자신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마 이거 지금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Life on the screen. 얘가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돌변해 우리 애가. 그런 애들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하고 온라인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꼭 여자 역할을 하기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역할을 하는 게. 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다중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야. 제도적 자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따라가는 거. 충동적 자아, 이런 것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다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 안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본성들이 내재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태까지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이기심,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자만을 장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얘기, 다른 측면을 한번 볼게요. 효용 극대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자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죠. 제가 영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누군지 아시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한 가정에서 4명의 남자아이가 다 전쟁에 지금 애를 보내놨습니다. 근데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받은 어머니가 저 멀리서 군대 우체부가 오는 걸 보고서 졸도해서 쓰러지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전사 소식이 오는구나 라고 미래 지레짐작해서 놀래가지고 쓰러지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온 4번째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 아들이 지금 적진 깊숙이 떨어져 있는데 고립돼 있는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사령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 영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4명을 다 몰살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8명의 정예 부대원을 차출합니다. 톰 행크스가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정예 부대원입니다. 그래서 8명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된 적진 깊숙이 떨어져 있는 4번째 아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투입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그러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 여러분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몰입하고 있죠. 저건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가치다. 어떻게 한 가족 4명을 다 전쟁에서 몰살시킬 수 있겠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가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곰곰이 따져보면은 저 사령관이 저거 옳은 판단인가 저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따져보면 좀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 제기를 거의 안 하죠. 저니까 했을지 몰라요. 저거 모르는 건가 저게?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징을 극대화하는 것이냐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죠. 제가 사실 학장을 아까 소개할 때 학장을 했다고 했는데 학장을 할 때 이런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장애인들이 학교에 이제 점점 입학을 하기 시작해요. 장애인들이.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서 4층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건물이 연희관이라고 해서 거의 한 80년 된 건물이에요. 옛날 연세대학교 역사가 기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동권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없는 데다가 뚫어서 놓으려면은 교수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교수실들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실들 비울 때 거기 쫓겨나는 사람은 딴 데로 옮겨가는 사람은 날벼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학장이 나한테 야 장애인 몇 명이냐? 그래서 4명 있다. 그럼 4명을 위해서 교수 7명이 쫓겨나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효용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상징의 중요성을 사회학자로서 배웠기 때문에 그때 제가 썼던 말이 있어요. 이거는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당한 것이냐. 그랬더니 교수들이 그 다음부터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참 아주 생생하게 그거를 느꼈어요. 그 힘을. 이 영화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당성의 문제지 효용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다행히 이 영화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그래도 몇 명 죽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 살려내오죠. 근데 그 사람도 죽어 있었다. 갔더니 죽어 있더라. 이 영화는 아마 정말 관객을 못 끌었었겠죠. 자, 이런 가치와 상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 보시죠. 이게 천안문 사태에 등장한 사진이죠. 이게 실제 인물이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디나 근데 어딘가 끌려가서 죽었는지 어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천안문 사태 때 있었던 일이죠. 얼마 전 홍콩 시위 때 필리처상을 받은 사진 중에 하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글쎄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의 본성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을 극대로 장려해왔고 저는 그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상징의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외국 여행을 가면 시장에 자주 갑니다. 인류학자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시장에 가면 많은 걸 보거든요. 사람들의 행동도 보고 문화도 보고 근데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런 장기를 발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를 두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장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말의 움직임이 차, 마, 상 이런 것들이 상도 코끼리상이 아니네요.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똑같더라고 우리 장기하고. 그래서 이게 오리진 중국에서 있었던 장기였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두 개를 차이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에 들어온 장기하고 중국 장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실래요? 임금의 크기가 네, 똑같죠. 네. 또 우리나라 장기는 졸이 졸만하잖아요. 졸이 졸만하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이게 수입된 게 분명해요. 수입된 게 분명한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는 이게 위계적으로 배열돼 있죠. 위계적으로 왕은 커지고 졸은 졸만해지고. 저는 이 근원적인 답을 우리 나라 사람들의 중에서도 관광 가이드한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에 온 사람들이 관광 가이드랑 한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외국 여행객이 사회학자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한국의 관광 가이드는 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연세대학교 앞에 지나가다 보면서 이런데요. 이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다리는 세 번째로 긴 다리. 뭐 연세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인지 다 아시죠? 뭐 이 다리는 뭐 이 빌딩은 두 번째로 높은 빌딩. 이런 식으로 관광 가이드가 항상 순위를 매겨놓고 위계적으로 배열한 다음에 소개를 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의 근본 원인은 아마 우리의 언어에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미팅 가보면 옛날 얘기겠지만은 주민등록증을 까봐야지 마음이 편해지죠. 위계적으로 배열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말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훨씬 더 그게 덜 하다는 거죠. 이 언어 속에 배어 있는 위계성이 우리의 삶을 관장하고 있다. 이게 장기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뭐 유명한 사진입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 뭐를 보이시나요? 여기서? 토끼가 보이시는 분, 오리가 보이시는 분, 둘 다 보이시는 분. 이거 참 대단하시네요. 네, 여기 토끼도 있고 오리도 있습니다. 나중에 잘 보세요. 이게 귀냐 불이냐에 따라서 이게 저게 귀냐 불이냐에 따라서 다 보이셨습니까 이제? 근데 여기에 토끼가 있다라고 암만 알려줘도 토끼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토끼가 없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토끼가 있다고 암만 알려줘도 끝내 못 봅니다. 또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냐? 우리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7이에요. 근데 왜 7이라는 숫자로? 이거 무한대 숫자죠 이게. 무지개의 색깔의 종류는 무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7이라고 했을까? 이게 럭키 세븐에서 유래한다는 것이에요. 럭키 세븐이기 때문에 세븐이 항상 그래서 7가지로 분류했다는 것이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나요? 빨, 노, 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한자에서 빌려왔어요. 빨, 노, 파. 그럼 파란색 안에 우리는 들판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근데 어떻게 바다 색깔하고 들판 색깔이 같으나요? 다 근데 우리는 푸르다고 그러잖아요. 푸른 들판. 그러니까 언어, 상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관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가치와 상징이 기업 경영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탈물질주의의 영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기업이 상존할 수가 없으니까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변하니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변하거나 또는 선도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SK와 포스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잘 들어서 아실 겁니다. SK는 기업의 경영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가치 창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얼마만큼 창출했는가를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하고 종업원들을 평가해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척도를 만들고 그러죠. 포스코는 기업 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업 시민이 사회적 SK하고 상당히 흡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구적 문제에 동참 탄소 제로, 탄소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선진적으로 나이키나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도 다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몇 가지 예만 들어온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ESG 투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요. Environment, 사회적 책임, Essence,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놓고 투자를 결정하겠다. 근데 이 투자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절반 이상이 ESG 펀드로 변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투자할 때 내가 저 기업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ESG 활동을 보고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얼마나 하느냐, 환경에 얼마만큼 친화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또는 가버넌스가 얼마나 투명한가 그리고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투자 성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역도 투자했을 때보다 ESG를 김일성 교수님이 훨씬 더 잘하실 텐데 이런 쪽으로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모든 투자는 ESG 투자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펀드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빌리려면 기업이 이런 데 관심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명사적 흐름이 도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변화죠.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문명을 갈림길에 갖다 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는 탈신실사회라고 부르는 우리 문명의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에는 사회가 분열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 보면은 한번 보면 추천되는 영상이 어떤 게 올라오나요? 과거에 봤던 거를 어떻게 기억했다가 꼭 그거를 추천해 주죠. 그것도 시간대별로 달라요. 저는 잠이 잘 안 올 때 유튜브를 켜놓고 들으면서 자거든요. 그때 늘 자주 듣는 영상이 있어요. 들으면서 자는 거죠. 근데 그 시간, 내 잘 시간 되면 거기에 맨 위에 와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거 그런 경험 해보시나요? 네. 그 시간대에 맞춰서 뭘 본다는 거를 그 비슷한 거를 추천을 한다 이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옛날에 소셜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추천 알고리즘에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네트워크 개념이에요. 내 친구가 많이 본 거를 나한테 추천해 주는 게 유튜브의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러면 내 친구가 아닌 사람이 본 거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추천으로. 그러면 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본 것만 계속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분열시키는 알고리즘 중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문명사적 질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할 방법은 잘 찾아지진 않지만 은, 우리 문명은 쪼개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결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가족 네트워크, 친구 네트워크, 우리가 네트워크가 참 많잖아요. 그럼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질서가, 공동체적 질서가. 근데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빠져나가 온 경험이 있으신 분? 카톡방에서 저기 몇 분? 그러면 카톡방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 분? 대부분 다 봤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돼 있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고 뿐만 아니라 옮겨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로. 그러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정보 고치가 생겨난다. 누에 고치처럼 정보 고치가 생겨난다. 갇혀가지고 자기가 짜낸 실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전혀 볼 수 없는 정보 고치 안에 우리가 갇혀 사는 그런 세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군집돼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선이 이렇게 거지죠. 선이 거진다는 건 뭐냐면, 대개 공화당의 이쪽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하는 데 찬성을 했고, 반대하는 데 찬성을 했고, 민주당의 이쪽 사람들은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에 찬성을 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한쪽은 이렇게 잘라져요, 의원들이.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에라들이 있죠. 이 에라들이 뭡니까? 빨간색 진영에 파란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을 벗어나서 투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때는 이렇게 잘라졌어요. 근데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잘라졌어요.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럼 법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잘라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라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잘라지면 이걸 우리가 분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때는 동지, 한때는 적, 이게 계속 변하니까 네트워크가 분열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거 시계열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투표의 성향에 있어서. 그러면 당의 투표도 이런데 민간인들은 더 심하겠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빠르게 벌어지는데 또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유권자, 이건 일반인들의 사이죠.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빨리 이 평균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죠. 오피니언 폴라라이제이션.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벌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이런 현상들을. 이거는 지난번 그 클린턴과 트럼프 선거전에서 트위터 네트워크입니다. 트위터를 어떤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저는 이 사진 딱 보면은 세포 분열 직전의 사회 같아 보이지 않나요? 세포 분열하기 직전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자, 미국도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이건 영국도 우리나라도 전세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참 어려운 문제. 최근에 아주 재미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여기 소개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진보 보수 사이트에서 글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럼 진보와 보수 사이트에서 쓰는 키워드들이 서로 얼마나 중첩되는가를 본 것이에요. 키워드들이. 그랬더니 중첩도가 이렇게 나죠. 2%에서 4%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럼 두 사이트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보 보수 사이트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로.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가고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이야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현상입니다. 이야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참 심각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나 많아진 걸 느끼시죠?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없는 거 없잖아요. 그럼 정보는 생산자가 어떻게 자기 정보가 많이 소비되기를 원하죠. 그 글을 왜 쓰겠어요? 그럼 많이 소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죠. 그럼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험해지는 게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서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얘기가 재밌느냐, 어느 얘기가 더 어텐션을 끌만한가, 이런 경쟁이 일어났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이야기 전쟁은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가? CNN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한겨레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모든 정보는 지금 조금 더 자극적이기 위해서 진실을 팽개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요 빅브라더, 지금 인터넷이 무지하게 발달하면서 빅브라더가 생기는 거 다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이런 걸 참 찬탄을 해요. 어떻게 택배가 문 밖에 놨는데 이렇게 안 없어지느냐, 그런 감탄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물론 안 집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CCTV가 미국보다 훨씬 더 발달해서 그렇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더 CCTV가 오니까 집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빅브라더가 2+2는 5로,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은 조지 오웰의 1984년도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빅브라더가 되면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난 다음에 미국 메이저 신문에다가 백악관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역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취임식이었다 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죠.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에서 오바마 취임식 사진하고 트럼프 취임식 사진을 워싱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봤는데 트럼프가 훨씬 못했거든요. 근데 백악관에서 그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표한 사람이 그 다음날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그것은 대안적 사실이다. Alternative fact다. 세상에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대안적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이걸 시작한다는 게 빅브라더의 개념이에요. 2 더하기 2는 5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집값은 잡혀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보다는 이야기, 그럴듯한 이야기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것까지 생겨났어요. 네트워크 아미. 네트워크 아미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의심스러운 사람들 많이 발견할 거예요. 군대처럼 행동하는데 진리관이 없어. 근데 댓글을 하루에 사니까 200개씩 달고 다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스스로 조직된 군대 조직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네트워크 아미들이 찾아보면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양진영에 누구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진실을 호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 문명을 깨트려가는, 우리 문명의 야수로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트위터 계정 중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러시아가 운영하는 소셜 버트 트위터 계정들이 전체에서 0.5%나 차지해요. 이건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1000개 중에서 5개가 러시아 로버트가 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충분히 이런 정도라면. 저는 또 한 가지가 뇌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추천 알고리즘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의 뇌의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정보하고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그 순간에 배척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믿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면은 보려고 그러질 않아. 도대체. 카톡을 빠져나가는 이유도 거기서 그래도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보려고 그러질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에이씨 그리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 뇌과학이 지금 그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계속 확증적으로 강화하는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이트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도 에이씨라고 빠져나가는 게 뇌의 메커니즘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간단한 실험을 컴퓨터로 해봤어요. 네트워크가 잘 뭉쳐있죠?
이 색깔은 생각의 종류입니다. 오피니언의 종류예요. 여론의 종류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만 줬어요. 나하고 쟤하고의 의견 차이가 D보다 크면은 나는 끊어서 딴 데로 옮겨가겠다. 비슷한 사이트로 옮겨가겠다. 그런 룰 간단한 것만 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동종의 클러스터,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나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변해가요. 여론도 두 종류, 집단도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게 간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근본 메커니즘은 그와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이상이면은 나는 떠나간다. 그 룰 하나만 주면은 금세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단계에 저는 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두부아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주 멋있는 얘기 같아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해왔죠? 몫수, 전문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죠. 근데 이 전문인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 영역에서 지식이 몇 년 동안 반이 사라질까요? 전문가 영역에서 지식이 쓸모 없어지는 게 반이 없어지는 게 그걸 지식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빠른 영역에서는 7년에 지식의 절반이 폐기된다는 것이에요. 7년 만에. 그러면 대학에 열심히 들어온 애들한테 전문 지식을 한번 가르쳐봐야 이거 7년에 반이 없어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얘는 이 올해 신입생들이 몇 년도까지 살 것 같으세요? 올해 대학 신입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한 2100년 이상은 살아갈 겁니다. 2100년. 2100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상상해 볼 수 있나요? 2100년? 그런 애들한테 지금처럼 대학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옳은가?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총장 출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그걸 바꾸려고 4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강의의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성에 대한 참 모습, 여태까지 이기심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탈물질주의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공감하고 이런 능력이 교육에 의해서 점점 더 촉진된다면 문명사적 갈림길에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이 드보아라는 사람의 철학적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박수를 치는 건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